민족주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서양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 유럽은 서로마가 망하고 1000년 동안 기나긴 중세 암흑기를 보낸다. 이 시기 자급자족의 장원 경제가 유럽 전역을 지배했고, 유럽인들은 기독교에만 심취하며 별 발전을 하지 못한 채 폐쇄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15세기 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상업, 공업, 금융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본시 평민들이었지만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웬만한 귀족들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귀족들은 부르주아를 시샘했고 부르주아들은 불안했다.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파트너로서 왕에게 접근했다. 한편 왕은 교황에 눌려 이렇다 할 힘을 행사하지 못하며 명예직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왕과 부르주아들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왕은 부르주아들의 장사를 도와주고 부르주아들은 왕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왕권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른바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의 품앗이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려면 시장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민족이었다. 언어적, 혈연적, 지역적으로 몇 가지 공통분모를 가진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세력 범위로 만들면 배타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17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민족주의를 앞세워 근대 국가가 최초로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나폴레옹 전쟁과 그 외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자유무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수입은 노, 수출은 오케이 라는 보호무역주의가 행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럴수록 시장을 좀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팽배해져 갔다. 그러던 중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19세기 초까지 여전히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면서 근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였다. 러시아는 농업국가였으니 논외. 이를 본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낼름 삼켜보기로 했다. 그러다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해 프랑스의 야심은 한풀 꺾이고 말았지만 말이다. 나폴레옹 전쟁이다. 하지만 프랑스가 침범에 들어오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급격히 민족주의 정신이 싹트게 되고, 민족주의라는 게 원래 그럼 일단 상대에게 맞고 나야 정신이 번쩍 들지. 19세기 후반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언어권의 소국가들을 합쳐 각각 통일을 이룬다. 이때 독일은 통일된 국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반격해 들어가기도 했으니,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과 같은 국민문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유럽인들에게 민족주의는 이후 더욱더 견고히 다져진다. 이것이 오늘날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다. 즉, 민족주의 역사는 길어야 300년,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전에는 영토국가의 개념도 민족의 개념도 희미했었다. 농부일: 자네 국적은 어디야? 농부일: 글쎄, 엊그제는 프랑스였는데 지금은 프로이센이라나 뭐라나. 저건 뭐지? 또 전쟁인가? 우리는 일이나 하자고. 식민지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 유럽 국가들은 이웃나라와 한바탕 싸워보았지만
피차 피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관심의 방향을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돌린다. 다만 19세기 초까지 서구가 생각하는 식민지는 일방적 자원 수탈기지였다면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가진 곳이었다. 때문에 16세기의 신대륙을 무력으로 점령했던 에스파냐의 정복자들과는 그 방법부터 달리해야 했는데 19세기 제국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1.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간다.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열심히 설파한다. 2. 다음으로 상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느낀다. 신의 말씀이 그토록 아름다웠는데 이들이 쓰는 상품까지 훌륭하더라. 3. 그리고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군대를 들이민다. 4. 군대를 위시해 도착한 열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철도 건설이었다. 철도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상품과 원료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운송비가 비싸면 당연히 메리트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백리길을 노새 2마리의 짐을 싣고 가면 약 40km다. 워낙 길이 나빠 노새 1마리 값의 운반비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철도 부설이었고, 심지어 당시는 제국주의 발달 정도를 식민지의 철도 길이의 총합으로 가늠할 정도였다. 5. 그리고 난 뒤 최종적으로 서행의 완제품이 식민지로 침투한다. 이때 열강들이 식민지로 팔았던 대표적인 물건은 바로 면직물이었는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식민지의 전통 수공업 면직물 산업이 망하게 된다. 기계로 뽑는 것과 수작업을 거치는 것과는 당연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인도도 그랬고 청나라도 그랬고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러면서 식민지에서는 점차 서양 세력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니 민족 자본이 발생하는가 하면 식민지에서도 민족주의가 싹트게 된다. 이를 가리켜 흔히 식민지 민족주의라고 한다. 크아주모.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초에 나타난 물산 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이 이 예라고 할 수 있다.